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평 인사로 꼽히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을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국토부를 포함해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며 민심 회복에 나섰는데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로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바로 검사를 받지 않아 타인을 추가 감염시킨 사례가 22%나 됩니다. 국회의원 중 처음 확진된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혼식 등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파악돼 국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논산 탑정호에 추락한 공유 차량을 빌린 사람과 운전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차는 여학생이 빌렸지만 운전은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이용 자격이 없는 남학생이 한 겁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백화점에서 주운 명품 지갑을 중고거래 앱에서 되팔렸던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원래 지갑 주인이 물건을 사겠다고 약속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윤호중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물류센터에서 또 총기 사건이 벌어져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는데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이죠. 7년 전 오늘 MBN 종합뉴스 첫 기사 제목은 제주도행 여객선 280여 명 실종, 바로 세월호 참사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4월 16일 첫 기사는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다시 3년이 지난 1년 전 오늘 첫 기사 제목은 바로 180석 슈퍼 여당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바로 오늘은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참패 후 단행한 개각 관련 소식, 그 기사를 첫 소식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짧다면 짧은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벌어졌고 민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제 다음 대선까지 또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도 개편해 정무수석에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첫 소식 조창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 후보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TK 출신으로 지역 통합의 상징성을 가진 데다 4선 의원을 지냈지만 개파색도여터 대표적인 화평 인사로 꼽힙니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단행됐습니다. 4.7 재보선 참패에 따라 신임 정무수석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던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신임 사회수석에 이태한 건보공단 상임감사, 대변인은 박경미 교육비서관, 법무비서관엔 서상범 선임행정관이 전격 발탁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신설된 방역기획관에 감염병 전문가인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해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국무총리 외에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에도 개각이 있었습니다. 5명 중 4명이 관료 출신이라 아무래도 임기말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LH 땅 투기 파문으로 이미 사의를 밝혔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정통 관료로 친화력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 2차장과 실장을 연이어 역임하는 등 국정 전반과 국토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아 공공개발을 바탕으로 한 주택 공급 정책의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임혜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 후보자는 이번 인사 중 유일한 여성인데요.
30% 비율을 공약했지만 지금 10%대로 떨어진 여성 장관 비율이 20%대로 조금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 안경덕 상임위원이, 산업통상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그리고 박준영 현 차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5개 부처 장관 중 4명이 관료, 1명이 교수 출신으로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유임됐지만 신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 과정이 끝난 뒤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한미양국이 다음 달 하순 첫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열리는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관계 악화를 보는 게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제 중 하나는 악화한 한일 관계입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관계가 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 고통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긴장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량 발휘를 방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와 북핵 대응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두고 미국이 중재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As will our joint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curity will be a prominent issue, regional security as well. And I would anticipate that China will be a part of the discussions. 다음 달 하순으로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resident Biden looks forward to welcoming President Mo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White House in the second half of May. We're still final.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면 정상회담 상대로 일본, 그다음 한국을 택한 건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우리 정부도 대중 견제에 얼마나 동참할지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나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아서 추가 감염된 사례가 100명 중 22명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그런데 정작 거리두기 격상 요구에는 아직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가 아니라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673명, 사흘째 7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도 약 626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에서 500명 이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5,173명을 분석했더니 선행 확진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서 추가 감염된 사례가 전체의 22.5%인 1,162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몸에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진단검사만 받았어도 5명 중 1명은 감염을 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방역회의는 어제부터 시작된 정부 합동 방역점검 현장에서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언제 환기를 했다 이런 대장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오늘 거는 지금 아직 안 썼습니다.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에도 방역당국은 아직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라며 의료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이계호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참석자들은 1m씩 거리를 두고
동시 입장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의원들은 각자 의원실에서 온라인으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뒤 각 층별로 회의장으로 내려와 투표했습니다. 투표 순서는 현장에 계신 선거인 먼저 투표하시고요. 이어서 의원회관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제가 안내함에 따라서 각 층별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의원들은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예방적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즉각 이 의원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 7층을 방역하고 접촉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국회 전체 폐쇄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계호 의원은 누구한테 올맞을까요? 이 의원이 확진되기에 앞서 이 의원의 비서진들이 방역 수칙을 어긴 채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이 의원은 결혼식, 장례식장 등등 여러 곳을 다녔죠.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담양의 이계호 의원 지역 사무소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이 의원 비서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서울시장 지원 유세를 다녀온 다음 날 한 가정집에서 7명이 함께 식사 모임을 했습니다. 7명이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5일 이상 집합금지잖아요. 이 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거예요. 이후 이곳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인과 술집 주인 등이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이후 이 의원이 지역구에 내려와 수행비서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광주와 전남에서 20명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의원이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지역에서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결혼식 주례와 장례식장 참석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는 점. 12일에는 한평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김용록 전남지사 등 지역 단체장을 만났습니다. 방역수칙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이 의원의 밀접촉자만 100명이 넘고 N차 감염도 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진자 수가 적었던 광주 전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백신을 한 번 더 맞는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면역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 우린 더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겠죠. 미국에선 3차 접종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는 부스터샷은 고사하고 1차 접종률도 2%대입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 이후 백신을 한 번 더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3번째 접종을 받고 그 이후 매년 다시 접종을 받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화이자는 앞서 접종 6개월 뒤 91% 이상의 예방 효과를 유지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백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1년 안에 추가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백신 정책을 이끄는 데이비드 캐슬러 수석 과학 담당자도 백신의 추가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필요한 경우 부스터샷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1, 2차 접종분 확보부터가 시급합니다. 1차, 2차 접종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접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백신 확보가 늦어져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2.5%, 접종 완료 비율은 고작 0.1%에 그치는 상황에서 미국 제약사들의 자국 우선 공급 원칙에 이어 부스터샷까지 추가되면 우리의 백신 확보는 더 어려워질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렇듯 백신 수급에서 밀리면서 이젠 대안으로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자. 지금이라도 웃돈을 주고서라도 백신을 사와야 한다.
미국에 백신 특사라도 보내 화이자와 모더나를 더 확보하자는 조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에 도착한 백신은 362만 회분으로 애초 계획한 상반기 도입 물량의 17%에 불과합니다. 돌연 방역당국은 오는 8월 해외 제약사 백신을 위탁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종류와 물량은 공개하지 않아 온갖 추측이 증폭됐습니다. 여기에 국내 제약사가 공교롭게도 8월부터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공개해 정부가 지목한 백신이 아니라는 추측까지 더해졌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스푸트니크 V는 아니라는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어제와 같은 안내를 한 것으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이 완료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발표로 혼란만 부추긴 셈이 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이라도 웃돈을 주고 백신을 확보하거나 미국의 백신 특사라도 보내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다 동원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동원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업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백신 추가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따르고 있는 미국에서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인디애나주 창고였는데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미국 특송 물류기업 페덱스 창고입니다. 현지 시각 15일 밤 11시경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총격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모두 8명.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은 사망자 외에도 최소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4 people transported by ambulance, 1 in critical condition with gunshot injuries consistent with gunshot wounds. We had 3 others that were transported with various other injuries. 또 다른 부상자 2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20대 백인 남성이 스파 등에서 총격을 가해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습니다. 22일에는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소총에 가까운 권총을 난사해 경찰관을 비롯한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어제 충남 논산 탑정호에서 대학생 5명을 태우고 추락한 차량은 공유 차량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빌릴 수 있는 그 차량이요. 그런데 운전자는 차를 빌린 학생이 아닌 공유 차량을 빌릴 수 없는 운전 경력 1년 미만의 다른 학생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10시간이 지난 뒤 승용차는 충남 논산의 탑정호 물속에서 5명의 숨진 대학생들과 발견됐습니다. 사고 도로는 오르막 구간에서 커브길로 꺾이는데 당시 차량이 차선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학생들은 인근 대학교 가통과 선후배 사이로 사고 발생 8분 전 학교 안에서 이 공유 차량을 빌렸습니다. 애초 여학생이 차를 빌렸지만 운전은 남학생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유 차량을 이용하려면 운전 경력 1년 이상이 필수지만 남학생은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미만이었습니다. 이용 대상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1년 이상이 되셔야 되시고요. 만 21세 이상만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아예 안 됐습니다. 공유 차량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손쉽게 빌릴 수 있지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초보 운전은 물론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보안 코드가 전송이 된다든지 어떤 철저한 보안의 보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공유 차량 서비스에 사용자 인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고가의 명품 지갑을 훔쳐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올린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이 우연히 당근마켓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지갑인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A씨. 지난 10일 휴게실 의자에 실수로 지갑을 둔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A씨는 3시간 후에 휴게실로 다시 돌아와 지갑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백화점 분실물 센터에 신고했고 물건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앱인 당근마켓에 접속한 A씨는 자신이 잃어버린 지갑과 똑같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흔적과 명품 지갑에 쓰여 있는 고유 번호를 확인하고 자신의 지갑임을 직감했습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했고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와 판매자 B씨가 물건을 거래하기로 했던 장소입니다. 경찰은 이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만날 때 판매자 B씨를 검거했습니다. B씨는 친구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기로 한 거라며 지갑을 훔쳐간 사실을 부인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B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친분을 쌓은 동년배 여성을 속여 8억 원 이상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명품 의류 수입업체 대표라던 이 남성, 사실은 전과 6범에 직업도 없었습니다. 돈은 이미 다 탕진해버렸고요.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년 전 30대 여성 A씨는 동년배 남성을 한 유흥주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명품 의류를 수입하는 업체의 대표로 소개하며 환심을 샀고 둘은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처음으로 A씨에게 돈을 빌린 남성은 이후에도 내가 큰 돈을 벌었으니 너도 벌게 해주겠다며 총 69번에 걸쳐 약 7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또 한 앱에 담긴 A씨의 카드 정보를 훔쳐 이른바 카드깡으로 8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도 뜯어냈습니다. A씨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빌려줬던 돈을 다 받으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신체 훼손을 언급하거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경찰에 남성을 고소했고 남성은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빌린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과 6범에 무직 상태나 다름없었고 다른 여성에게도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한 전적도 있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장명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놓친 이유. 아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공항도 한산할 텐데 비행기를 왜 놓칩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포공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오늘 촬영된 이 사진을 보면요. 마치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 것처럼 엄청난 인파가 붐비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못 가는 대신 국내 여행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출국장이 엄청나게 붐비면서 제때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도 늘고 이 때문에 지연 출발한 비행기도 많아졌습니다. 항공사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지연된 항공기가 무려 40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400편이 넘는다고요? 네. 아니 코로나 이전에도 뭐 이렇게 휴가철에는 사람이 많았었죠. 그래도 그렇죠. 네. 그때도 이렇게 뭐 지연되고 그러는 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강화된 신분 확인 조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지난 1일부터 모바일 탑승권이나 키오스크로 체크인한 탑승객에 대한 신분 확인을 강화했는데요. 특히 탑승객의 30%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혼잡이 심해졌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공항 측 얘기는 또 다릅니다. 보안 강화 조치 첫날 혼잡이 너무 심해져서 아예 원래 수준으로 진행했다며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키오스크나 모바일 탑승권 하시는 분들 100% 그 신원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당일 뭐 항공사에서도 너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바로 그 조치를 안 하고 원복을 했습니다. 네, 다만 코로나19로 공항 내 안내 직원이 줄었고 국내 여행 수요가 늘면서 혼잡해진 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어쨌든 결론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네요. 황당합니다. 대한민국 공항에서. 어쨌든 비행기를 놓치거나 지연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다음 키워드 계급 할인 논란입니다. 계급 할인이요? 뭐 대한민국 군대 얘기입니까? 네, 군대는 아니고요. 경기도 한 백화점 얘기인데요. 네, 백화점에서 멤버십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무료 주차, 할인 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요. 문제는 가입 조건이 백화점 근처 특정 아파트 단지 거주자로 한정됐다는 겁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인데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된 겁니다. 아파트 차별하냐, 위화감 조성하냐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만 할인 뭐 이런 특혜를 준다는 건데 보통 구매력이 높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뭐 맞긴 합니다. 그 백화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마케팅 차원에서 구매력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백화점은 VIP 데이가 따로 있기도 하니까요. 해당 백화점 측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매출이 많았던 아파트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즉 물건 많이 산 고객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정해서 혜택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개인별로 혜택을 주지 않고 특정 아파트 입주자에게 혜택을 줘 아파트 단지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결국 해당 백화점은 소비자 관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대상자를 인근 모든 지역의 아파트 주민으로 변경했습니다. 백화점이 뭐 아파트 간의 갈등을 조장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마지막 키워드 공안이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잠깐만요. 공안은 중국 경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중의 지팡이는 대한민국 경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한 이 포스터를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스쿨존을 홍보하는 이 포스터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이 실렸는데요. 문제는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여자아이가 입은 옷이 중국 공안의 정복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고 공단 측은 외주 업체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은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는데 비슷한 이미지를 찾다가 벌어진 해프닝이란 겁니다. 결국 기존 인쇄물을 폐기하고 포스터를 수정했습니다. 그럼 저걸 입고 있는 아이도 중국 아이란 얘기네요. 네. 얼마 전에 역사 왜곡 논란으로 드라마도 막을 내렸었는데 도로교통공단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택배 차량의 아파트 출입을 막으면서 문 앞 배송을 중단했던 택배 기사들이 택배 잃어버리면 책임질 거냐 등 입주민들의 엄청난 항의에 일단 정상 배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아파트와 택배사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농성을 벌인다고 하거든요.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기사가 차량에서 물품을 내려 손수레를 끌고 단지로 들어갑니다. 택배 차량 진입을 아파트 측이 막으면서 문 앞 배송이 중단된 지 이틀 만에 일시적으로 배송이 정상화됐습니다. 택배 차량 진입을 막은 아파트 인근 공터입니다. 노조 측은 다시 손수레를 끌고 문 앞까지 개별 배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십 건이 넘는 문자들이 들어왔고요. 기사가 거의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어제 출근해서 일을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영업소 소장한테 전달하면서 불가피하게 본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겠다거나 재산 피해를 측정해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항의 문자에 시달리는 택배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린 조치란 설명입니다. 아파트 측은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저상 차량 개조 비용을 택배사가 아닌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점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보니까 택배를 상당히 쌓아놨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그런다고 해서 택배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힘든데 서로 잘 타협했으면 좋겠어요. 노조 측은 저녁마다 아파트와 택배사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공수처법과 공정거래 3법, 임대차 3법 처리 등을 강행해왔던 윤호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대표적인 강성 친문인 만큼 앞으로 민주당은 쇄신이나 협치보다는 기존 강경 노선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4선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내 친문 주류에 속하는 윤 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169표 가운데 104표를 얻어 64표를 얻은 비주류 3선 박완주 의원을 꺾고 새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 후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지난 총선 때 당 사무총장을 지내고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등 친문 주류 세력의 중심에서 강성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 불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년차 원내대표는 원구성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윤호중식 개혁 속도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또다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선거 참패 이후 쇄신 요구가 컸던 상황에서 친문 원내대표의 당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비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고 국민의당과 합당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에게 진 9억 원의 빚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있었지만 이 또한 다 떠안기로 했죠.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며 사실상 당권 도전은 본격화했고 국민의힘을 향해 장외 비판을 이어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당권 주자들의 요구에 사실상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겁니다. 임시 체제가 오래 가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원내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해서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조기 퇴진을 결심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 절차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통합 전당대회를 먼저 할지 통합 후 전당대회를 치를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대행과 단일화설이 제기됐던 정진석 의원은 SNS를 통해 야권 통합에 보탬이 되겠다며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 경선은 주대행을 비롯해 5선 조경태, 4선 권영세 홍문표, 3선 윤영석 하태경, 초선 김웅 의원, 원에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의 장외 비판을 이어가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개인적 만남임을 강조한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에는 또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에 좀 이겨가지고서 그냥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발 좀 무엇이 선거의 승리의 요인이 돼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 현재의 지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접촉할지에 대해서도 김 전 위원장은 나는 윤 전 총장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코로나 총리로 불리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임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임이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가도록 도와드리는 게 도리라며 응원했죠. 이와 동시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독자적 백신 확보 추진으로 자기만의 색깔 내기에 나섰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취임 엿새 만에 코로나19 사태를 만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곧바로 노랑 점퍼를 꺼내 입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대구가 코로나19의 전투에서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과 중앙, 부처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야 합니다.
1년이 넘도록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총지휘한 정 총리의 마지막 행보도 중대본 회의였습니다. 코로나는 결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오도록. 정 총리는 이 임식에서 포용과 공정의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한다며 아쉽지만 자신의 길을 가도록 놓아드리는 게 도리라고 응원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경쟁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3파전 양상이 됐습니다. 이 지사는 독자적인 백신 확보 추진으로, 이 전 대표는 중눈안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색깔 내기에 나선 상황.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정 전 총리는 특유의 포용력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대권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4.7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조국 사퇴를 거론한 초선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받은 것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죠. 그 초선 5인방 가운데 한 명인 장철미 의원과 함께 당내 친문 강성 지지층과 조국 사퇴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장철민, 이소영 등 5명의 더불어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이 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기자회견은 커다란 후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으며 당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국 사퇴를 거론하면서 이들은 친문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고 당 경선 토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사실 전화기 사용이 조금 어려울 만큼 많이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는 했고요. 열성 지지층의 초선 오적이라는 원색적 비난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목소리들이 오히려 더 다양한 그룹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때 이 당도 이 대한민국 정치도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괴리돼 있다는 당내 지적도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불공정 논란을 부른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청년들과 공감하지 못한 데 대한 이미 사실은 일정문을 통해서 이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 당이 조국 사태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조국 장관과 그 일가가 그 검찰에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잔인한 수준의 검찰력 행사를 당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명분으로 삼고 싶어하는 비겁함을 보이지는 않는다. 당내 상황을 친문과 비문의 갈등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밝힌 장 의원. 선거 참패의 원인이 있는 이들은 당내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조응천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여러 이제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으니 누구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다른 종류의 정치적인 목적 같은 것들이 아니라면 오히려 조금 문제가 좀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5명의 초선 의원들의 외침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북한이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 태양절을 맞아 대규모 불꽃놀이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우려했던 도발 징후는 없었고 지난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와 노 마스크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평양 시내 주체 사상탑 위로 축포가 연신 터집니다. 대동강엔 유람선이 떴고 마스크를 쓴 평양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행사를 구경합니다. 김일성 광장도 수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북한이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 태양절을 맞아 대규모 불꽃놀이와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민족의 대성인 우리 수령님 탄생을 축복하여 만경대의 하늘가에 아름답게 비쳤던 그날의 무지개가 저 하늘에 새겨지는 듯. 태양절을 전후로 우려했던 도발은 없었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대규모 행사도 예년 수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태양절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와 동생 김여정, 조용원 등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너무 어렵고 도발했을 경우에 그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있을 거거든요. 최대한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연출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지난해 9월 이후 북한 동해안 해군기지 여러 곳에서 순항미사일 표적함 추적 물체가 발견됐다며 북한이 순항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가 짧은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겨냥한 무기인데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를 공언한 만큼 위협 요인으로 꼽힙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공수처가 출범 3개월 만에 검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수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당초 이 공수처는 총 23명을 모집하고 이 중 절반을 검사 출신으로 선발할 계획이었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19명만 후보가 됐고 대통령은 이 중에서도 13명만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을 인물이 없었던 걸까요? 어쨌든 정원의 60%만 갖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뽑힌 검사들 중에서도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변호를 맡는 등 친여권 성향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검사 13명이 임명되면서 수사 진용을 갖추게 된 공수처가 본격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수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는 반대쪽 그 공수처 정문으로 출근을 하고자. 김 처장이 언급한 공수처 정문은 MBN이 보도해드린 비공개 소환 통로가 설치된 청사 뒷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주변에 울타리가 쳐 있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신임 공수처 검사들은 처음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그 기대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수처.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숙정 신임 공수처 검사는 신여 인사소송을 도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출신입니다. 김 검사는 과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또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신임 검사 13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4명밖에 없어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사 정원 60%만 채우고 최소한의 골격만 갖춘 채 출범한 공수처가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한류에 이제 한옥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우리의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명품 브랜드가 한옥에서 패션쇼를 하고 화보를 찍고 이 한옥을 수입하겠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해외가 반한 한옥. 포커스M에서 이상주, 이동훈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의 패션 행사. 화려한 조명과 스포트라이트 대신 은은하게 깔린 조명이 빛나는 런웨이 대신 처마의 우아한 곡선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패션 브랜드가 한옥으로 들어온 겁니다. 한국이 요즘에 힙한 걸로 이제 되다 보니까 이 한옥이 이제 주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그런 컬러들이 한옥에서 배경으로 콜라보를 한다면 굉장히 잘 맞겠다. 한옥이 BTS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킹덤, 예능 등의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아름다운 건축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제리와 베트남이 한옥을 수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미국과 호주, 독일 등에도 한옥 수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옥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지는 정말 몰랐다. 우리나라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협상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옥을 기본으로 해서 그 나라에 맞는 목조 건축물로. 최근엔 친환경과 저탄소 가옥이란 점이 부각되며 한옥의 건축 한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주거 공간으로 발전해온 한옥은 선조들의 생활의 지혜, 문학적, 미적 감각의 총집합체지만 한동안 불편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주거 공간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옥은 외형은 비슷하지만 내부는 지혜를 더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법고 창신,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면 단아하고 짜임새 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주방과 하나로 이어진 거실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큼지막한 창은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서울 삼청동 1936년에 지은 집에 살고 있는 전상진 씨. 키가 큰 집주인의 특성을 고려해 바닥을 낮춰 주춧돌이 보이는 높은 층고를 확보했습니다. 최신식으로 장만한 주방 설비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한옥은 아무래도 가장 큰 포인트가 이 마당이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당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그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처마 사이로 봄비가 대롱대롱 구슬지어 떨어집니다. 90년 역사를 간직한 고풍스러운 저택은 많은 이들이 찾는 호텔로 탈바꿈했습니다. 패션 화보 촬영을 비롯해 주말에는 가족들의 쉼터가, 평일에는 다도 체험을 하는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1, 2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단골이었습니다. 코로나 후로는 지금은 오히려 내국인, 한국 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지만 또 오시면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고. 현대화된 한옥은 단순한 주거 용도를 벗어나 카페나 미술관, 여러 상업시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들은 한옥을 조금 모듈화, 그러니까 산업화해서 지으려고 해요. 기존에 사람이 했던 일들을 뭐 일종의 로봇가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3D 기계들이, 아니면은 자체 공정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건축물로서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실용적인 우수성까지 지닌 현대 한옥.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삶의 공간인 한옥이 수십 년 세월을 거치며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중국 베이징이 또다시 황사로 누렇게 뒤덮였습니다. 대기질 지수가 300만 넘어도 심한 거라는데 1,300을 넘은 곳도 있습니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번 황사는 오늘 저녁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도시 전체가 잿빛 먼지에 갇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은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고층 빌딩들은 희미한 윤곽만 보일 뿐 형태가 사라졌습니다. 황사경보가 발령된 중국 베이징의 모습입니다. 전날 오후 6시쯤 예고 없이 강한 모래바람과 황사비가 찾아오면서 도로에 세워둔 자동차와 퇴근길 시민들 모두 누런 먼지 옷을 뒤집어 썼습니다. 베이징 일부 지역에선 대기질 지수가 1,300을 넘어 시 당국이 올해 들어 세 번째 황사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서도 파란 하늘을 불과 7분 만에 집어삼킨 모래 폭풍이 등장했습니다. 沙尘影响期间，长江以北的大部地区空气质量是一个明显下降的。 중국은 지난달 15일과 28일에도 최악의 황사가 찾아와 황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황사는 우리나라로도 유입돼 백령도가 이미 영향권에 들었고 오늘 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예 직접 채굴을 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려면 컴퓨터 부품인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동날 정도입니다. 조립 PC 가격이 많게는 100만 원을 뛰었고 PC방 주인들이 생업에 지장까지 받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캐는 채굴장입니다. 수백 대의 채굴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약세였던 2019년만 해도 국내에 반입된 채굴기가 한 대뿐이었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상승하자 직접 채굴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직접 채굴장을 차리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기계 몇 대 사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 제가 응대를 다 못하거든요. 이거는 그 정도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 채굴기에는 그래픽카드 부품이 필수. 최소 5개 이상 들어가는데 채굴 수요가 늘자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유통상가인 용산전자상가 상인들도 그래픽카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물건이 거의 안 와요. 겨우겨우 해야지 뭐 한두 장이.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 물량마저 최근 크게 달리면서 가격은 한 달 만에 수십만 원이 치솟았습니다. 당장 급한 거 아니면 그래 컴퓨터 사지 마시거나 진짜 급한 거면 빨리 사는 게 차라리 손에 덜 보는 거다. 디자인 회사나 PC방 등 PC 수요가 많은 업계는 벌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재고를 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건이 없다 보니까 새로 교체가 안 되고 고장난 자리가 오래 있다 보면 손님들 보기에도 안 좋고.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대기업들도 그래픽카드 부족 현상이 길어질까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꼭 7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자식과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의 슬픔은 여전한데 책임진 사람은 없죠. 강세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7년 전 세월호가 침몰한 오전 10시 30분. 유가족들이 사고 예역에 국화를 놓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바다가 삼켰던 세월호는 참사 1091일 만에 인양돼 목포신항에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에는 참사 7주기를 맞아 유난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문에 매달려 강하게 나부끼는 노란 리본은 오랜 기간 닳고 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들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거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후 4시 16분 안산에서는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7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보니까 다 내 자식같이 느껴지잖아요. 일반인 희생자 41명의 봉인함이 안치된 인천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절대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참사이기도 하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추모글과 함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2번 타자는 주로 발이 빠르거나 단타를 치는 선수들이었는데요. 요즘엔 묵직한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 전진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구자욱이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구자욱은 지난 주말 KT와의 3연전에서 홈런 2방 등 12타수 7안타의 불방망이를 휘둘러 팀의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2번 타자로 나온 경기에서 타율 4할의 맹타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즌 LG의 4번 타자로 활약하며 38개의 홈런을 친 라모스도 2번으로 이동했습니다. 4번과 8번 타자로 나와 타율 1할을 기록 중인데 2번 타자로는 타율 3할 1푼 6리 1홈런으로 연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득점권 타율이 저조한 라모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준 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2번 타자로만 출전 중인 두산의 페르난데스는 지난 2019-2020 두 시즌 평균 타율 3할 4푼 1리에 18개 홈런을 기록해 컨택 능력과 장타력을 겸비한 대표 주자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빠른 선수들이 1, 2번에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숨에 2루타, 3루타를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을 앞에 배치하면서 상대 투수들을 경기 초반부터 압박하겠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유죠. 발 빠르고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2번 타자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강한 2번 타자가 화끈한 공격 야구의 천병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스포츠와 AI의 만남. 오늘은 인공지능 골프 코치를 소개합니다.
AI가 영상 분석과 데이터 수집을 넘어 사람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이 소식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뒷땅을 치거나 옆으로 휘어 나가버리는 골프샷. 황제 타이거 우주도 헤매는 스윙의 문제를 제 친구 AI는 한 번만 봐도 압니다. 머리가 얼마나 들리는지, 클럽 헤드가 얼마나 틀어지는지 이 3초 만에 알려주죠. 우주뿐 아니라 골프 선수 수만 명의 스윙을 보고 학습해 가장 이상적인 폼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수십만 장의 어떤 골퍼들이나 그리고 골퍼 아닌 스포츠들까지 함께 학습을 해서 어떤 꼬임이라던가 굉장히 모션 블러가 심한 상황에서 정확히 관절을 찾아내는 게 우선 기본적인 핵심이고요. AI 코치의 지적은 유명 티칭 프로의 진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다운스윙 패턴에서 힙이 너무 스피너식으로 돌기 때문에 잃어버리면은 이제 체중 이동도 그렇고 클럽 패스에도 영향이 되게 많이 받을 거라서 AI가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걸 넘어 사람처럼 판단하기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범주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로 이제 AI 입장에서는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를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방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강습까지. 신체 활동의 결정체인 스포츠에 AI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퇴근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를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나타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황사는 점차 그 밖의 지역들로도 확대되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농도가 더 짙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더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돌풍과 벼락은 물론이고요. 산지는 알갱이가 작은 우박도 함께 떨어지겠습니다. 또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요란한 소나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또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은 맑겠는데요. 다만 초속 1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기질이 회복되겠고요.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